우리나라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과 가장 충돌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육군이죠. 2023년 기준으로 약 97만 명의 병력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은 약 40만 명의 전투 병력에 3세대급 이상 전차를 향후 2,000여 대 이상 보유할 계획이죠. 무엇보다 포방부로 알려질 정도로 서방 최강의 포병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육군과 중국 육군이 대규모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제한된 교전이나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란 겁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2015년에 새로운 작전계획 5015호를 한국군 주도하에 북진 작전 및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작계 501을 수행하고자 신속 기동부대 창설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 육군은 북한 침투 작전을 위해 제13 공수특전여단을 제13 특수임무여단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특수작전 항공단을 창설했습니다. 이들 특수전 헬기와 특수전 수송기는 아직 중국이 확보하지 못한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중국군이 못 들어오게 사전에 저지하는 작전인데요. 만약에 유사시 우리 육군과 중국 육군이 접촉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 중국군과 접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우리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안정화 작전을 준비함과 동시에 중국군과의 접촉 가능성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최고의 방법은 최대한 빨리 북한 영토를 선점한 이후에 중국군이 북한 영토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문제는 중국군의 북한 영토 진입을 막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군은 어떻게 평화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육군은 북한 영토를 신속히 확보한 이후 중국 공수군단이 낙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지뢰 등으로 봉쇄함으로써 중국군을 최대한 저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군이 착륙할 수 있는 광대한 지역에 하나하나 그냥 사람이 가서 재래식 지뢰를 묻어야 할까요?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데다 재래식 지뢰는 우리 군의 기동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중국군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로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된 원격 운영 통제탄이 있고요. 추가로 기동 저지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대인지뢰 금지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첨단형 대인지뢰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보상의 이유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지뢰 탐지기를 피하고자 플라스틱만으로 제작된 M14 대인지뢰에 금속 파편을 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요. 대인지뢰는 우리 군과 민간에게도 여러 피해를 입히고 있기에 첨단 대인지뢰인 K41 원격 운영 통제탄을 개발했죠. K41은요, 미국이 개발한 M7 스파이더를 참조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개발되었고요. 2015년부터 전방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해서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원격 운용 통제탄은 수류탄 크기 정도의 공중 폭발탄을 발사할 수 있는 유견장 발사관, 인계철선 센서, 무선 중계기, 그리고 원격 조종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격 운용 통제탄은 땅을 파고 매살하는 형태가 아닌 유견장 발사관을 지면에 놓고 그 주변에 인계철선 센서 6개를 배치하게 됩니다. 이후 무선으로 작동하는 원격 조종기를 사용해서 작동을 명령하면 활성화되고요. 운영자는 중계기를 사용해 수 킬로미터 밖에서 원격 운용 통제탄을 운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계철선을 건드릴 경우 곧바로 원격 조종기로 경보 신호가 날아오고요. 상황에 따라 운영자가 곧바로 공격을 명령하든가 아니면 단순히 정찰용 센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명령할 경우 인계철선을 밟은 표적을 향해 소형 수류탄 크기의 공중 폭발탄을 발사해 적을 제거하게 되죠. 예전 지뢰같이 지뢰를 밟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발목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건드리게 되면은 그 주변의 모든 보병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원격 운용 통제탄의 장점은요, 원격 조종기를 사용해 암호 신호를 보내서 아군이 매설 지역을 사용할 시에는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고요. 대인지뢰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육군은 2000년대 초반에 대인용 원격 운용 통제탄 외에 대전차 공격이 가능한 기동 저지탄도 함께 개발했지만 이 중에 대인용 원격 운용 통제탄만 개발을 완료해 했죠. 그 이유는 북한군의 대규모 남침 능력이 사실상 소멸되어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2010년대 후반부터 대전차용 기동저지탄 개발 사업이 부활됐죠.
기동 저지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업체 주도로 한국형 기동 저지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즉 기동 저지탄 개발 사업은요, 2021년 10월 18일에 공식 발표됐는데요. 사업 내용은 24개월간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탐색 개발을 수행하고 이어서 체계 개발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여기서 기동 저지탄은 기존의 대전차 지뢰를 대체하는 거예요. 적이 접근할 수 있는 기동로에 설치되고요. 적군의 접근을 탐지 및 분석하는 6개의 진동 및 음향 감지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적의 기갑 차량에 접근하면 1차로 진동 센서가 1000m 이상의 거리에서 탐지하고요. 그 정보가 무선을 통해 원격 조종기에 전달이 되죠. 원격 조종기 운영자는 주변의 아군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에 작동을 명령하거나 자동으로 공격이 가능하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동 저지탄은 음향 감지 센서를 사용해 표적과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 표적이 100m 이내로 접근하면 표적 차량 상부를 향해 상부 공격 지능탄을 발사하게 되죠. 여기서 상부 공격 지능탄은요,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정확히 기갑 차량의 상부로 접근한 이후 표적 상부를 향해 EFP, 즉 이게 폭발성형 관통자거든요. 이 폭발성형 관통자 EFP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폭발성형 관통자는 폭약을 사용해서 구리나 탄탈륨 원반을 날카로운 쐐기 형태로 변형시켜서 방출하게 됩니다. 설사 전차 상부에 반응 장갑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관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한 구리 원반을 사용하면요, 철판 80mm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말이 여러 번 80mm지. 이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의 전면장갑 두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존하는 그 어떤 전차도 80mm급 상부 방어 능력을 갖춘 모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무조건 전차는 뭐야?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기동 저지탄이 북한에 대한 안정화 작전의 필요성 덕분에 부활한 거죠. 즉 헬기로 이동하는 제2신속 대응사단은요, 경무장 보병부대입니다. 따라서 적 기계화 부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둔지를 지키기 위해 기동 저지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일반 부대까지 배치가 확산될 예정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자신들의 기동 저지탄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의 헬기 기동부대가 착륙할 수 있는 넓은 평탄 지역 주변에 기동 저지탄을 배치할 경우 적군의 헬기가 착륙함과 동시에 기동 저지탄이 방출돼서 이를 타격할 수 있고요. 이걸 육군에 제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한테 짐짓 모르는 척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북한에 대규모 헬기 부대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주변국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제안에 반응해 첨단 국방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요, 헬기 탐지 추적 및 타격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사업 내용은요, 적의 헬기를 음향 및 진동 센서로 탐지해서 타격거리 내에 진입하면 파편형 EFP 탄도를 발사해 타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총 45억 원의 개발 예산이 책정됐고요. 그러니까 지상무기 공격용 기동 저지탄의 개발이 완료되면 응용 연구를 추가해 헬기 공격용 기동 저지탄도 개발될 예정인 거죠. 헬기로 기동하는 육군 특수전부대와 제2신속대응사단이 북한 영토에 중국보다 앞서 들어갈 수 있다면 중국군 헬기나 공수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지역에 원격 운용 통제탄과 기동 저지탄을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원격 운용 통제탄과 기동 저지탄은 무선 중계기를 사용해 시계 관측을 벗어나는 먼 지역에서 작동시킬 수 있고요. 공격 수단 이전에 적의 접근을 장거리에서 탐지 및 경보해주는 수단이므로 적진에서 작전하는 우리 기동부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중국군 기계부대가 전면 남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군의 특수전부대와 신속대응사단이 1차로 시간을 벌고요. 그 사이에 우리 육군 혹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가 도착한다면 중국군 기계화 부대가 남하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봉쇄할까요? 이번에도 지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뢰는 일반적으로 구식 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뢰가 여전히 최고의 무기라는 점이 다시금 증명됐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1차로 포탄을 보낸 이후 현재는 러시아군의 요청에 따라 대량의 보병을 보내고 있는데요. 북한도 대량의 전차를 보유한 상황에서 굳이 러시아가 보병을 요청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러시아군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지속된 대규모 공세를 통해 전차나 기계화 부대가 최신 지뢰와 포병에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2023년 10월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고요. 자신이 보유한 예비병력 정보인 5만 명을 탈탈 털어서 투입했습니다. 그런데요,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가 접근하자 곧바로 우크라이나 포병은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 밀집 지역을 적당히 포격함으로써 작은 혼란을 발생시킵니다. 러시아군은 포격이 날아오자 재빨리 차량 해치를 닫았고요. 러시아군 지휘관들이 포격을 피해 차내로 들어갔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155mm 곡사포를 활용해 대량의 람스를 살펴하기 시작했습니다. 람스, 예전에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원격 대장갑 지뢰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고 안심하면서도 언제 포격이 날아올지 알 수 없기에 해치를 닫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면에 살포된 람스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선두전차가 지뢰를 밟도록 기다리거나 아니면 토우 혹은 제블린 등의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선두전차를 파괴합니다. 앞선 전차가 불꽃을 뿜면서 정지하게 되면요, 뒤에 있던 러시아군 전차들이 패닉에 빠져서 넓게 산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주변에는 이미 람스 대전차 지뢰가 잔뜩 깔린 상태죠. 곧바로 사방에서 지뢰 폭발이 일어났고요. 기존 재래식 대전차 지뢰가 강력한 폭압으로 전차의 궤도만 끊어내는 것과 비교해 람스는 관통력 50mm 이상의 성형자각탄을 사용해 전차의 저판을 관통합니다. 그런데 하필 러시아군 전차들은요, 포탑 하부에 탄약을 저장하고 있죠. 하부를 타격함과 동시에 불꽃놀이가 펼쳐지면서 뚜껑이 따여버립니다. 러시아군은 지뢰에 당하거나 일부는 현명하게 전차나 보병 전투차를 정지시켰지만 정지한 전차나 보병 전투차는요, 당연히 우크라이나군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혹은 포병 사격의 희생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 한 번의 전투만으로 수십 대의 기갑 차량과 수백여 명의 병력이 갈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군은 2024년 3월 즈음에 기계화 부대를 사용한 대규모 돌파 작전을 금지시켰죠. 그리고 2024년 봄부터는 보병을 사용해 조금씩 우크라이나 참호선을 침식해 들어가는 작전을 개시해 현재는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요, 장비와 인력의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보병이 끊임없이 소모됩니다. 결국 북한의 손을 벌리게 됐고요. 이 망할 놈의 독재자가 1만 명이 넘는 북한군 보병을 파병한 상태죠. 죄다 대포밥, 지뢰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만큼 지뢰가 위험한 무기이며 무엇보다 교통로가 협소한 북한의 산악정에서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방어수단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장비가 있나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대활약을 펼친 람스는요, 미국이 1980년대 소련의 기계화 부대에 대응해 개발한 체계예요. 사용 방식은요, 155mm 포탄 안에 8발의 람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이제 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장되어 있고요. 요구된 거리에서 지뢰가 살포가 됩니다. 더욱이 이게 지뢰 거부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밀어내거나 들어올리면 폭발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서방 국가 중에서 이 람스 포발사 지뢰를 대량 보유 및 양산할 수 있는 국가는요, 단 2개 국가입니다. 바로 미국하고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1997년부터 람스 국산화 사업을 시작했고요. 2008년부터 K321이라는 제식명으로 대량 생산해서 현재도 막대한 수량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그렇게 지원을 요청한 이유 중 하나죠. 또한 우리나라의 KDI, 이 KDI가 어디냐면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는 곳인데, 여기서 지난 카덱스 2024를 통해 K321의 성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아담이라는 대인 지뢰를 개발하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아담은요, 155mm 곡사포로 발사되는 대인용 지뢰예요. 이 아담을 적재하는 한 발의 포탄은요, 총 36개의 대인 지뢰가 내장되어 있고요.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방출된 아담 지뢰는요, 땅에 닿자마자 전장 6m짜리 임계철선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를 사람이 건드리면 수류탄 형태의 도약 지뢰를 사출해서 공중 폭발해요. 그러니까 보병분대 하나가 순식간에 전멸할 수 있죠. 현재 아담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개발국 당사자인 미국밖에 없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아담이 노후화됨에 따라 KDI가 이에 국산화 및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능 개량 방식은요, 미국제 람스와 아담의 최대 사거리가 17km인 것과 비교해 한국형 모델은요, K9 자주포의 52 구경장 포신을 활용함과 동시에 최신 추진 기술을 사용해서 사거리를 37km 수준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군보다 우리 군의 기계화 부대가 먼저 북한 국경선 지대에 도달한다면 우리 군은 모든 기동로를 향해 포발사 지뢰를 발사해 통로를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뢰로 봉쇄된 적군 기계화 부대를 향해 전차와 보병 모두를 공격할 수 있는 DPICM 자탄을 살포해서 공격할 수 있죠. 한국군은 DPICM 탄과 보유량 성능 면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이 1위가 아닐까요?
미국은요, 2010년대 이후부터 국내법에 따라서 DPICM탄을 적극 폐기한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의 결론은요? 사실 한국과 중국 육군 대결 이렇게 하면 전차와 공격 헬기가 난무하는 그런 상상을 여러분들 아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육군이 해야 할 일은요, 최대한 신속하게 점령지를 확보하고 중국군을 저지하는 겁니다. 특히 전면적인 무력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죠. 아울러 중국의 주력 기계화 부대가 오기 전에 공수부대와 같은 중국 전초부대부터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더욱이 중국의 공수군단은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중국 주변 소수민족의 반란이나 봉기에 대응해 창설된 치안부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한 장비와 훈련 역량을 보유한 한국군 신속대응부대와 직접 비교는 곤란하죠. 그리고 만에 하나 중국 육군과의 대규모 교전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나라는 최소한 서방에서 1, 2위, 분석가에 따라서는 세계 1, 2위의 포병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추가해 한반도, 특히 북한의 산악지형은요, 기동로를 크게 제한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포병을 활용해 어떠한 적이라도 저지할 수 있죠. 또한 우리 특수전부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진 미군으로부터 전술과 노하우를 직접 공급받고 있는데요. 한국군 특수전 헬기는 미국이 20년간 수행한 테러와의 전쟁 경험을 반영한 모델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헬기 전력과는 성능 비교 자체를 거부하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만 현명하다면 우리 육군은 중국이나 러시아군의 남하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습니다.